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옷 좀 두둑이 잘 챙겨 입으시고 아무쪼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화려한 겨울 잘 맞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핵잠수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1부와 2부, 3부를 나누어서 3부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컨대 작동 원리가 어떤 것인지, 또 재래식 그 잠수함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제 1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2부에서는 전 세계의 이제 핵 잠수함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상에 6개 나라가 이 핵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P5하고 인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운영 실태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나 우리가 시사점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 하는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 3부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그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이제 핵잠수함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육군 장교고, 해군 장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무슨 잠수함이나 아니면 재래식 잠수함이나 이런 데 관련된 그 지식이 대단히 일천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이 세 편의 영상에서 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제가 이 간접적으로 여태까지 잠수함과 이제 인연을 맺어온 것이, 사실은,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약 한 10여 년 이상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깨너머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은 제법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보 시스템 코리아라는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독일의 요보 시스템 테크닉 악기, 이게 잠수함에 들어가는 커넥터와 페네트레이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회사 한국 대표를 이제 10여 년 이상 한국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이 두 회사가 독일 요보 시스템하고 저희가 이제 요보 시스템 코리아 해서 이 두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joint venture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잠수함의 이제 커넥터나 페네트레이터 이런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고, 또 저희 회사는 이 잠수함 분야뿐만 아니고 요보 시스템 테크닉 악의 이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무인기에 들어간 특수 카메라 제조 회사인 독일의 카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장갑차나 앞으로 이제 헬기나 전차나 이런데 이제 방탄 이쪽 그걸 강화하는 프로텍션 분야를 강화하는 재질, 그런 재질을 생산하는 독일의 메일러 프로텍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또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지금 커버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랑스 버니에나 미국의 브룬스 이와 같은 커넥터 회사하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잠수함 분야는 비록 육군 장교지만 그렇게 썩 낯선 그런 분야는 아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아덱스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회사 대표단들이 저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들이 이제 그런 거고, 자, 여기 전부 이제 독일 분들이고 프랑스 분들이 전부 오셨고,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 문제 관련해서 배경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의 역사, 언제부터 도대체 이 핵잠수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핵잠수함이 어떤 원리로 지금 현재 작동하는지,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재래식 잠수함과 작동 원리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의 특성, 예컨대 재래식 잠수함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구분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이 여태까지 사고가 제법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이 강대국들이, 이 주변국들이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군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약 20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핵잠수함을 만약 건조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핵하고 재래하고 전부 다 합친 건데, 이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전부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의 그 끝부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식 잠수함이 6척밖에 안 됩니다. 6척밖에 안 되고, 그동안에 재래식 잠수함의 완전히 최고 선진국이 독일이 지금 이런 실정인데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독일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배웠지만은, 만드는 걸 배웠지만, 지금 현재는 한 20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은 보유 척수, 이거는 지금 현재 각 나라별로 대단히 전부 다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정보가, 공개된 정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핵잠수함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가 된 것은 지난 10월 29일 날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앞으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잠수함은 필리 쉬프야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자, 이 조선소는 이제 하나그룹이 작년 2024년도 12월 달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건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얘기를 하고 왔고, 이와 같은 허용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이 지역 어떤 이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중국을 바라보면서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이게 동북부를 커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북부함대 뭐 이런 데로부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협에 대해, 해상세력 위협에 대해서 뭔가 지금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미국의 바람이 이제 우리의 요구와 일치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 외에도 북한은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1월 달에. 그 당시에 8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작년 또 올 3월, 김정은이가 실제로 조선소에 가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조선소에 가서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드는 잠수함의 직경, 이거를 볼 때, 지금 이제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보다 한 배 이상으로 크다. 예컨대 한 11m에서 12m 가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 이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핵잠수함에는 역시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부 고려가 된 것 같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 해군은 이제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보유 이거는 이제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수건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은 이제 재래식 그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아까 얘기드린 20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급, 이제 그 209급이라고 그러죠. 1200톤짜리. 이게 원래 9척인데 한 달 전에 이제 한 척이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척을 우리가 지금 실전 배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장보고 2. 이것은 이제 214급인데, 손원일급이라고 그래서, 이건 1800톤인데, 이제 9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3 해서, 이거는 도산 안창호급이다. 그래서 3600톤급이다. 600톤급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3척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또 2척은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이제 핵을 동력원으로 해서 핵을 동력원으로 탑재한다. 그러니까 잠수함 안에 소형 그 원자로를 탑재시킨다. 그것이 이제 그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제 구동케 하는 그런 그 잠수함을 핵잠수함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핵잠수함에는 이제 우선 선체, 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하고 재래식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추진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 이 핵분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터빈을 추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잠수함을 가게 하는 거고, 그다음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배터리 힘으로 이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제 잠수함 프로펠러를 돌리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진 방식의 차이는 이제 작전 지속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속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크기나 비용 등 이런 분야에서도 완연한 그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그 같은 모든 잠수함 특성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그 팩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의 이제 용도는 주로 보면은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을 이제 엄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재래식보다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속에서 오래 그 채굴하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에 지금 현재 청해 작전에 이제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의 잠수함이나 아니면 적의 수상함을 그 격침하는데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이 특수작전 부대 SOF 그 특수작전 부대 요원들을 전부 이제 싣고 예컨대 이제 특수작전을 위해서 기동을 하면서 해안에다가 이제 전력을 투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지상부대 작전도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ISR에서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에서 정보, 감시, 정찰 임무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핵잠수함 이것은 글로벌 해상작전에서 사용되는 귀중한 그런 그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핵잠수함은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어로 자, SSN이 있고 SSBN이나 SSGN이 있다. 자, 이건 같이 보고. 그래서 이것도 이와 같은 그 SSN 이런 걸 붙이는 거로 이제 최초 미국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통상 우리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로 이제 핵잠수함을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SSN이라고 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S 앞에 나오는 S 두 개는 Ship Submersible 해서 이게 잠수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은 Nuclear Powered 해서 핵추진이다. 그래서 SSN은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잠수함이나 아니면 수상 이런 걸 공격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SSN에는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그 다음에 버지니아급, 시울프급,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그 클래스에 따른
잠수함을 우리가 SSN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이 이제 SS, 그 다음에 BN, SSGN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가운데 B는 뭐냐 하면은 ballistic missile이다. SS는 전과 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도 마찬가지로 nuclear powere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SBN 하면은 이것은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탄도 미사일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거리에서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잠수함이다. 그런 얘기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다. 그리고 SSGN 여기서 G는 가이드 미슬 해서 자 이게 순양합니다. 순양 유탄을 장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토마호크나 뭐 크루즈 미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장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4개 급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3급,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시울급은 SSN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오하이오급, 자 이것이 SSBN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SSN과 SSBN 구분은 이제 서로 기능이 다른 잠수함을 이제 일컫습니다. 그래서 SSN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에서 수상 전투함을 공격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는 어뢰도 싣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같은 그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도 전부 탑재시킵니다. 그리고 SSBN이나 SSGN 여기에는 만약 어떤 이런 핵전쟁 징후가 포착이 됐을 경우에, 그러나 장시간 이 SSBN이나 SSGN은 해저에서 장시간 이제 은닉하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SLBM을 이제 발사합니다. SLBM. 그러니까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해가지고 이제 해상 발사, 이제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바닷물 깊숙이 그리고 멀리서부터 최대한 그 해안에서 멀리 이격된 그런 외딴 지역을 이제 순찰할 수 있는 것이 SSB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육상 목표물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게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해역에서 또 SSN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장거리에서 물 밑에 깊숙에서 있을 때 그 앞에서 이제 예컨대 이 전방 방위리 이런 것들을 이제 SSN이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SSBN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대 핵전력의 한 축이다. 누클리어 트라이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제1축은 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예컨대 뭐 5,500km 이상 되는 그 ICBM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이제 전략 폭격에서 이제 투사하는 예컨대 ALBM이나 ALCM 이런 것, Air Launched Ballistic Missile, 크루즈 미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폭격에서 전부 내려가는 거. 전략 폭격에는 B-50이나 B-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공중 축이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이 이제 해저의 바닷물 속에 SSBN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적의 선제 공격 시에도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분산 배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ICBM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 전략 폭격기 기지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 바닷물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이런 은닉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사 지상에서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전략 폭격이 다 날아가고 해도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이 수중에 있다가 자망하면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 적에게 이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산이 바로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잠수함,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해양 패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6개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8에서 73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게 이제 공개 자산 이런 것,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전부 다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략 68에서 7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SN 그 다음에 SSBN, 오하이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냉전 시대 이래로 막강한 핵전력을 유지하거든. 지금 현재는 40척에서 50척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SSN 같은 경우는 야센급, 그 다음에 SSBN은 보레이급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15척에서 20척으로 추산되지만 그러나 잠수함 척수가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 SSN 상급, 그 다음에 SSBN 진급 이와 같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은 10척에서 11척 가까이 된다. SS 아스튜트급, 그 다음에 SSBN은 vanguard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했고, 지금 현재는 8척에서 10척 정도 내외로 이제 보고 있고, SSN 쉬프랑, 그 다음에 SSBN은 트리옹팡,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는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이제 자체 개발해서 지금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BN 아리안트급 재래식 잠수함도 가져와요. 차크라급. 자, 이거는 임대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을 지금 도입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먼저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안보 동맹인 오쿠스 이거를 2021년도에 이제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아니면 영국의 아스튜트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전부 다 기술들을 이제 전부 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저 남쪽에 있는 그 항구에서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하는 뭐 그런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프랑스 기술 지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추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 잠수함의 역사를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잠수함 역사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이거는 내연기관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길게 보면은 자 오래전부터 1621년 이후부터 잠수함 형태의 선박 이런 제작 선박을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제작해 왔었고 그 다음에 1863년도에 기계 추진식 최초 잠수함이 프랑스 그 플로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을 했다. 그리고 최초 현대식 잠수함은 아일랜드의 존 홀랜드가 만들었고 자 그래서 이분을 이제 우리가 현대 잠수함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디젤 일렉트릭 서머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을 자랑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이 독일은 1차 대전 때부터 잠수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수상 그 상선을 그 공격을 하는 데 썼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도 잠수함을 운영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잠수함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것이 U-48, 우보트라고 그러는데 잠수함을 U-48이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맹위를 떨쳤다. 그러면서 독일 잠수함의 그 전성기를 이끈 그 잠수함이 바로 U-48이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이제 U-48인데 자,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잠수함은 주로 이제, 수상함처럼 바다 위를 막,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또 이 적에 보인다거나 이제 긴밀하게 이제 기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수심 100m, 200m 여기를 이제 계속 그 수상하는, 자망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수함 요 보면은 자 여기 지금 대공포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함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수상함들하고 지금 교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향해서 대공포도 쏠 수 있습니다. 쏠 수 있고 또 바닷물 속에서 이제 작전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U-48 그 당시에 이제 그 잠수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차 대전 때 12번 출동을 해가지고 무려 상선 51척을 격침시키고 군함도 한 척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전을 했는데 그러나 1940년도 5월 3일 그러니까 독일이 45년 5월 8일 날 완전히 2차 대전에서 이제 패망을 했는데 패망되기 이제
5일 전에 자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완전히 이 43도에 퇴역시켜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이제 기항에다가 전부 이제 그 은닉 보관시켜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합군 수중으로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거를 이제 바닷물 속에다 이제 폭침을 시켰다. 연합군 수중으로 들어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침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U48은 길이가 그 당시에 66m 가까이 되고 잠항 심도는 250m에서 3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포나 대공포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핵잠수함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을 이제 빠짐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핵분열 발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핵분열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핵분열 발견 이후에 핵이용 관련해서 프로젝트로 이제 스타디가 됐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그 당시 3명의 그 독일 과학자, 리제 마이트너,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 여성이고, 그 다음에 오토 한 화학자고, 그 다음에 프리드 슈트라스만, 자, 이 사람은 오토 한의 보조 화공학자고.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핵분열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질의 그 아주 기본이 되는 이 원자 속에는, 이 원자 아톰에는, 자, 이것은 이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자인데, 이 원자핵, 이 안에 뉴클리우스, 자, 이 원자핵, 이것이 예컨대 중성자하고 충돌을 할 경우에, 중성자를 캡처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분열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크립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움도 나오고 이때 이제 3개의 중성자가 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 나온 3개의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235를 만나서 이제 전부 핵분열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에너지, 그 열을 이제 발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분열의 골자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1939년대 발견 이후에 이제 잠수함 여기도 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먼저 육군 쪽에서 먼저 이것을 이제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지상 발사 그 핵무기 만드는데 이 핵분열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1945년 이후에 이제 강대국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보유 경쟁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45년도에 최초의 이제 핵실험을 7월 16일 날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했고, 그다음에 3주 뒤에 여기다 bomb 쉘링해서 껍데기를 입혀서 자 이것을 이제 8월 9일 날, 45년 8월 9일 날 이 나카사키에다 터뜨렸는데 이것이 이제 플루토늄 탄이고. 그 전에 8월 6일 날인데 히로시마에 터뜨리는 거, 이거는 이제 핵실험은 상관없고, 이거는 아예 항공기에서 이제 그대로 우라늄, 우라늄 탄이고, 나카사키에 터뜨리는 건 이제 플루토늄 탄이고, 자,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련은 49년도에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핵무기 운반 수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미사일이나 ICBM 아니면은 제트 전투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 투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놨더니 그러나 만약 이런 미사일이나 이제 이 제트 뭐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격추가 된다든지 파괴가 된지 이럴 경우에 선제공격 위협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바닷속에다 은닉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이제 핵 잠수함을 발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핵 미사일 발사 개념 이런 것들도 도입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 잠수함 등장 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자, 이게 하이만 리코버라고 하는 이 해군 제독이 자, 이 핵 잠수함 이거 개발을 주도를 했고 1951년도 미 의회가 승인을 한 이후에 54년도 9월 달에 최초로 미국 해군은 노틸러스 3 이것이 이제 핵잠수함입니다. SSN 571 이것을 취역시켰습니다. 이 노틸러스 3은 이제 길이가 98m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건조 비용으로 5,500만 달러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웨스팅하우스, 여기에서 이제 웨스팅 코퍼레이션, 여기서 원자로를 이제 제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엘렉트릭 보드 컴퍼니에서 이 선박 선체를 건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틸리스호가 최초로 북극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그린란드까지 무려 2,945km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운항을 하다가 1980년도에 이제 50만 마일을 이제 소화를 하고 운항을 하고 1980년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50년대 초에 이제 핵잠수함을 개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58년도에 이제 레닌스크 콤소몰, 자, 이와 같은,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취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46년도에 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최초로 드레드노트에서, 이것이 이제 58년도에 이제 전부 취역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리액터는 미국의 S5W, 자, 이 리액터를 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1958년도에 영국과 미국과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로 한미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거보다 무려 이제 5년 뒤에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이 이제 상위 방호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 이 국제 정세를 미리 잘 내다보면서 완전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리딩을 했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에는 이제 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컴뱃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전부 했다. 미국 디자인을 모방을 해서 지금 전투 체계나 아니면은 이 선체 만드는 건 영국에서 했지만, 그러나 이 리액터는 이제 미국 걸 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년도에 2번함 밸리언트, 자, 이거를 건조를 했는데, 이거는 영국 자체 제작품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리액터를 쓴 게 아니고 롤스로이스 이제 가압수형 원자로 이거를 썼다.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1, 이거를 썼다. 그 다음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 협력, 이런 것들은 이제 긴밀하게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터 디자인 이런 것들은 미국이 이제 영국한테 전부 줬고, 그러나 영국은 이제 submarine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콰이트닝 테크닉스 해가지고 소음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방음 장치, 뭐 이런 기술은 이제 영국이 미국한테 전부 건넸다. 그리고 또 1959년도에 미국은 최초로 이제 SSBN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지 워싱턴인데, 그러면서 이거 이제 60년도에 이제 SLBM 시험 발사를 이 조지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6개 폴라리스 A1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1967년도에 무려 이제 미국보다 무려 이제 8년 뒤에 소련이 이어서 이제 SSBN을 출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핵잠수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면,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리액터, 자, 이 리액터 여기서 원자로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저 리액터, 여기서 이제 계속 예컨대 이제 핵연료를 집어넣고 이거를 가동시키면 여기서 핵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때 나는 엄청난 열로 지금 이제 파이프로 흐르는 이와 같은 물을 가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이 계속 놔두면은 이제 100도 이상 막 끓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가압, 고온의 압력을 한다. 그래서 가압 수로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여기서
이 가압기가 이제 들어가서 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그 높은 압력을 주면서 물이 이제 계속 팔팔 더 이상 끓지 않도록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스팀 그 생산 그 장치로 들어가고 스팀 제너레이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때 나온 그 스팀이 계속 가면서 자 여기서 이제 완전 터빈을 돌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그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이 이제 프로펠러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이게 프로펠러 돌려서 이 구동시키게 한다. 이제 그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잠수함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전기를 필요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터보 제너레이터, 여기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근데 또 다른 그 전기를 필요하는 그런 기관에다, 전기 생산을 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 큰 게 이제 바로 핵 잠수함의 작동 원리인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 분열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도 이 세 분이 이제 그 핵 분열을 발급했고, 그 다음에 자, 이 핵실험, 자, 우라늄 235가 이것이 이제 계속 핵 분열, 중성자를 만나서 핵 분열을 할 경우에 엄청난 그 열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예컨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초 이제 자 이와 같이 둘로 나눠지고 뉴클리어 캡처했을 때, 뉴트론스 캡처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세 개 중성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 중성자가 지금 현재 또 다른 유라늄 235를 만나서 이와 같이 또 분열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걸 이른바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 된다 하는데 이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 이거를 1kg을 예컨대 이제 핵 분열을 시켰을 경우에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석탄 1kg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의 무려 250만 배나 된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산대성 이론이 나오는 방정식 E = mc 제곱. 자, 이 얘기인데 예컨대 에너지는 이제 질량 변화량과 이제 그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을 곱한 값하고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그 MC, 자승. 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235는 우리가 어디서 추출하는가? 자, 이런 얘기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천연 우리가 우라늄을 전부 채광을 해서, 자, 이거를 이게 다시 우라늄 그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고, 자, 이게 떡을 만들고, 이거를 다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6불화 우라늄을 우리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6불화 우라늄 이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농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축된 이거를 다시 이제 UO2 이거를 다시 이제 그 고체화를 시키고, 이거를 잘게 썰어서 이제 연료 공장에다 보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원자로를 집어넣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라늄 238의 이제 천연 우라늄 가운데는 238이 99%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핵 분열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 핵 분열을 하는 235는 0.7%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을 이제 원심 분열을 시키는데 이때 235하고 238의 그 질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원심 분리기 안에서 이와 같이 돌릴 경우에 일정 부분 이제 온도를 가하고 그러면은 계속 그 분당 5만에서 7만으로 계속 돌릴 경우에 자, 가벼운 우라늄 235는 위로 뜨고 무거운 우라늄 238은 아래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238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235 이거를 우라늄 235 이거를 또 다른 원심 분리기로 계속 보내고 지금 여기처럼 자 밑에 이와 같은 이제 계속 병렬 형태로 그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전부 설치해 놓고, 자, 이것이 끝나면 이것이 끝나면 일로 하면서 계속 우라늄 235의 농축도를 높여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우라늄 235 비율이 20% 미치다. 이러면 이제 이 저농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20%가 넘는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고농축이라 그럽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시 이제 노란 게 우라늄 235인데, 노란 게 이제 우라늄 235인데, 자, 이것이 이제 20% 넘는 게 이제 고농축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90% 되면 이제 물질로 쓰는 거고, 핵폭탄, 물질로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핵무기 쓸 때는 이제 93.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잠수하면은 우라늄 235 비율이 20%에서 이제 한 50% 가까이 이 일대를 전부 이제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 내부에는 이제 끊임없이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 그래서 계속 그 체인 반응, 연쇄 핵 폭발이 이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자, 이 에너지는 엄청난 이제 열을 방출을 하고, 이 열은 이제 물을 데피면서, 그러나 이걸 팔팔 끓지 않게 이제 데피면서 고압을 주면서 이것을 이제 전기로 만들고, 이 전기가 이제 터빈을 구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면서 프로펠러를 추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이제 들어가는 그 우라늄은 통상 이제 235, 20%에서 50%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사용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이건 미국하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원자로가 이제 조금 좀 작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간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저농축 우라늄 쓴 나라는 이제 프랑스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라늄 235가 7%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보면 농축도 90%, 그 다음에 20% 미만. 자 이걸 볼 때 원자로 크기가 작은 소형화가 가능한 반면에 이제 소형화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연료 수명은 잠수함 수명 이 전체가 완전히 수십 년이 된다. 지금 이제 이 고농축 우라늄을 썼을 경우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20% 미만일 경우는 5년 전으로 해서 연료 교체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쪽은 저농축 우라늄은 프랑스하고 중국이다. 그 다음에 이 고농축을 썼을 경우에 은밀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 지속성을 또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연료 교체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핵 확산 위험은 낮지만 저농축을 썼을 경우에, 그러나 국제 규제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 이런 걸 썼을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핵무기 전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커지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감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장기적인 이 저농축을 썼을 경우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연료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로 이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에너지가 열을 생산하고 열이 전기가 되고 이것이 추진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자료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가스형 원자로다. 그래서 pressurized water reactor다. 이렇게 가장 많이 쓴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상업용 원자로 발전소인데, 이건 이제 경수로 종류고, 그 다음에 이 가압된 물을 쓴다. 경수가 이제 가압된 완전히 이제 아주 고압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 끓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이 가압된 그 물들이 이제 냉각제하고 중성제로 원자로 내에서 계속 이와 같은 역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뉴트론 그 중성제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한다. 통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 냉각수 끓지 않도록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320도 C가 넘는 고온에도 끓지 않도록, 그
그렇기 때문에 가압기를 쓴다. 이제 그러면서 150기압의 높은 압력을 유지한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압수용 원자로는 이제 미국 핵잠수함 설계의 기본 모델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APR 원자로 1400,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제공되는 원자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WR 그 형제 가압수용 원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로 종류도, 그 다음에는 자연 순환로 낸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액체 금속 냉각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이 자연 순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력, 중출력 이런 데서 펌프가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그 운행하면서 이제 조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SSN 비행급, 그 오하이오급 이 전략 잠수함에는 자연 순환로를 쓴다. 나머지 전부 이제 SSN은 다 이 가압수용 그 원자로를 쓰고, 그 다음에 액체 금속 냉각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몰튼 메탈에서, 근데 이 금속이 만약 열을 받으면 이 더 많은 열을 이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빈을 작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잠수함 내 그 내부 공간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게 70년대, 80년대 이와 같은 그 액체 금속 냉각로를 썼었는데, 그러나 단점은 방사능 누출 위험이 대단히 커진다 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건 지금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압수용 원자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 이 가압수용 원자로는 크게 이제 그 두 개의 그 파트로 나눈다. 1차 파트와 2차 파트로 나눈다. 1차 파트가 냉각계통이고 2차 파트는 전기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파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원자로도 들어가고, 그다음 파이핑, 펌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그 파이프가 들어가고, 그다음 물 흐르는 이런 배관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팀 제너레이터 전기 그 생산기가 이제 들어간다. 2차 계통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 프로펠러로 예컨대 연결되는 그런 추진 터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제너레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 이게 1차 계통이고 요것이 2차 계통이다. 요것이 2차 계통이다. 그렇게 하는 1차 계통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원자로와 그다음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스팀 제너레이터다. 이제 전기 생산기다. 이제 발생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이제 2차 계통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전부 메인 터빈을 돌린다. 이것이 이제 전부 돼가지고, 자, 이게 전부 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전체, 구룡이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렇게 이제 이 잠수함 추진, 구동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이제 제너레이터는, 또 다른 터보 제너레이터는 이거는 이제 잠수함 내 여러 가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데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분열 막대한 열 에너지가 나오고 1차 냉각수 이제 끓고, 이제 아까 다 그 얘기입니다. 끓고, 그 다음에 이 끓은 물은 열 교환기로 이제 통과해서 스팀 제너레이터 전기 발생기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 완벽하게 우리가 밀봉을 했을 경우에 1차 순환소, 자, 여기 1차 계통에서 움직이는 1차 계통에서 움직이는 이런 물들이, 자, 열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다시 일로 들어와서 또다시 이 순환하면서 이제 핵분열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을, 자, 이거 아까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계통의 물, 이거는 1차 계통을 볼 때 전달받을 열로 이제 고압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제 스팀 터빈을 고속회전으로 이제 돌린다. 그래서 이 터빈을 통과한 전기는 다시 컨덴서를 통해서, 자, 이 컨덴서를 통해서 요 밑에 컨덴서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물로 응축돼 가지고 원자로로 다시 복귀한다. 순환한다. 그리고 급수 펌프는 전기 발생기로 되돌려서 재사용한다. 다시 이것은 이제 전기 발생기로 일로 들어가서 재생산된다. 그러니까
자, 이게 돼서 여기서 돌면서 나온 물은 다시 이쪽 좌측으로 이제 전부 다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리고 회전 터빈. 자, 여기서 아까 얘기대로 여기 지금 크게 두 개 터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이 터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체 전력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터빈이다. 자, 이거 여기서 회전 터빈, 이거는 그러니까 7번은 지금 현재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동축에 연결돼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프로펠러가 과도하게 회전을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감속계, 리덕션 기아가 이렇게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전, 요 밑에 거, 좀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전기 생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잠암 내부의 모든 시스템, 내부 시스템, 인터널 시스템에 돌아가는 전력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들, 센서들, 전자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이런 전기가 지금 현재 요 아래에 있는 요 터빈을 돌려서 전부 생산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이런 각기 이제 분리된 폐쇄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1차가 냉각이고 2차가 이제 전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순환, 이 물, 이거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러면서 핵방으로 생산된 열, 이런 것들이 추전 전기 등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공기나 산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몇백 미터 이하에서 이 핵잠수함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이제 이런 핵분열, 이런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공기나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 핵잠수함은. 그래서 이 핵잠수함의 특성은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은 자체적으로 산소와 정제수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밖으로 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수, 마실 물, 식수, 이런 것도 이제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한다. 디살리네이션 한다. 이래서 깨끗한 물 중에 일부를 이제 식수로 쓰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산소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기타 오염물질 이런 제거에도 사용을 한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 지구 대기와 지구의 대기, 우리의 이 대기와는 완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제 전부 모든 것들이 바닷물 속에서 돌아간다.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작전 여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승조원들의 식량, 이런 것들과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달에 있다는 다시 이제 모항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근데 하면은 이제 수십 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핵은 이제 원자로 안에는 이제 디젤 발전기가 전부 있다. 이거 백업 전력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가 근데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reactor decay heat 이거 제거를 위한 비상 전력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비상 추진 장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전력이 필요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러면 이때 이제 전부 발전기, 디젤 발전기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이제 재래식 잠수함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이제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 이거는 우리가 conventional submarine, 그 다음에 submersible ship, submersi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작동 원리나 특징 이런 걸 보면은 우선 동력원은 크게 내연기관과 축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이라는 건 주로 이제 디젤 엔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전지는 배터리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디젤 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상 운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수중 운행을 할 때, 이게 이제 전부 구분이 된다. 예컨대 수상으로 기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디젤 엔진이고, 그 다음에 수중으로 기동을 할 때는 배터리로만 수중 기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래식 잠수함은 물 밖으로 기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가동을 해가지고 추진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은 지금 현재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기나 산소가 필요하다. 이제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면 가까이 부상을 하는데 100%뭐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스노클 요 높이가 한 1m 되기 때문에 요 스노클만 물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공기를 이제 흡입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잠수함 내에 이제 어떤 이런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도 다시 또 방출도 하고 그와 같은 그 스노클 역할을 하는데 이때가 이 재래식 잠수함은 외부 공격에 가장 그 취약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지금 전부 장착을 하는데 이것의 이제 연료는 경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그 차량에서 선박에서 쓰는 그 경유를 이제 전부 그 연료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이 이제 수면 근처나 이 스노클링 깊이 여기서 이제 항해를 할 때, 디젤 엔진이 이제 공기를 흡입해서 이제 작동을 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함내 전기장치, 여기에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것이 이제 충전됐으면 이게 이제 수중에서 완전히 자망할 때 잠수함의 유일한 동력원이 된다. 이 배터리가. 그래서 이 잠수함의 이제 잠수 수중 항해 시 디젤 엔진 사용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100% 이제 배터리에 의해서 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충분히 충전해 둔 그런 대용량 납축 전지나 아니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기 모터를 구동을 해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곧 잠수함의 수동 잠함, 수중 잠함 지속 능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 잠함을 했을 경우에 이제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을 하는데 전기 모터를 구동해서 잠수함 추진하는데 소음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은밀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배터리 용량이라는 건 항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망 시간이 항상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스노클링 이거는 이제 잠수함 수중 그 디젤 엔진을 작동할 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체가 물 속에 머무르게 길게 보는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걸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그러니까 이 단점은 스노클 마스터가 수면 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저게 탐지될 위험이 가장 높은 그런 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AI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r Independent Propulsion 해가지고 이제 공기가 필요한 공기와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그 추진 체계를 갖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고효율 그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P라고 하는 거의 이제 기능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디젤 엔진 가동을 위해서 항상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제 이걸 충전시켜야 됐는데, 그러나 디젤 엔진은 이제 공기가 필요하니까 항상 수면 위로 부상해서 스노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러나 AIP는 스노클 이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력과 함내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작전을 할 수가 있고 극적으로 이와 같은 작전 시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작전 능력 자체가 이제 기존 잠수함에 대비해서 이제 AIP 있는 잠수함, 없는 잠수함 비교했을 때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2주 이상 자망이 가능하다. 잠수함에 AIP 기능을 탑재했을 경우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 AIP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제 배터리 그 충전 빈도가 이제 줄어들 뿐이지. 예, 근데 10시간 이제 배터리, 자, 이거를 이제 뭐 12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것이 이제 그 대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스노클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물 밖으로 기어 나와야 된다. AIP를 탑재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AIP, 그 퓨얼 셀 AIP라고 그러는데 이제 독일의 214급에 장착이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보고 2서부터 전부 그러니까 1800톤급 이상 장보고 2급서부터 전부 이 AIP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P는 이제 수소와 산소 이거를 연료전지에다 공급을 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여서 이걸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고 이거를 다시 또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와 물을 생산한다.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효율, 효율, 그 다음에 저소음,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숙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기능 한 개는 핵 잠수함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핵 잠수함에 걸맞는 그런 그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러니 출력도 우선 핵 잠수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을 뿐더러 그 다음에 만약 AIP 시스템 자체에 저장된 연료, 예컨대 수소나 액체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소모가 되면 재충전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AIP 동력만으로 고속항해 뭐 이런 것들은 전투 속력을 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예컨대 20노트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속으로 기동하거나 이제 대량의 전력을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디젤 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은 이제 장기간 탐험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대로 작전 지속 능력은 거의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수명이 30년이니까 이 30년 동안 이론적으로는 물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2000년대 후반 등장한 영국의 아스튜트 그 뱅가드급이나 PW1 가압수형 원자로, 자, 이 미국 시울트급 S6W 원자로 이런 것들은 전부 수명이 3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의 그 유효 수명은 약 한 25년에서 30년으로 이제 전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식량 등 소모품만 제대로 이제 보급이 되면 수개월 잠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클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배터리 불안 없이 해상 작전이 가능하다 그 얘기. 그러니까 1982년 그 당시에 포클랜드 제도 그 분쟁 당시에 영국 잠수함 이제 컨커러가 아르헨티나 그 고속 순양함 제럴럴 벨그라노를 무려 48시간 동안 이제 추적을 하면서 근접해서 공격해서 격침시켰다. 이런 것부터 그만큼 장시간 해상 작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동력원이 이제 재래식 그 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료하고 산소 부족으로 이제 작전 지속 능력이 제한됩니다. 통상 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도 이제 2달간 항해 후에 완전히 소모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냈을 경우에 한두 시간이면 전부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래서 스노클 작업으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터리 방전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 시 통상 2 내지 3노트의 저속으로 지금 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 수상 전함을 상대하기는 완전히 역부족이다. 이 재래식 잠수함은. 그러나 AIP하고 고성능 배터리, 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작전 지속 능력을 이제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자, 이럴 경우도 최대 3주밖에 안 된다. 핵잠수함의 그러나 핵잠수함 작전 기간은 자 아까 얘기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식량하고 보급품, 승조원 피로도, 체력 고갈, 잠수함 정비 뭐 이런 것들을 고려에 따라서 작전 기간이 이제 좌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미 해군 같은 경우는 한 60일 하면은 이제 전부 기항으로 모항으로 기항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90일에서 110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작전 기간은 이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디젤 잠수함보다 무려 3배가 높다 핵잠수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동성인데 스피드. 자, 이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잠수를 하기 때문에 최대 시속 10km다. 그래서 고속 항해 지속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근본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무제한 동력이기 때문에 스노클링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부상 필요 없고 장기간 고속 잠행이 가능하다. 최소 20노트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육상으로 치면 시속 37km 정도 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 그 이제 기록 그 뭐 이런 그 보면은 43노트까지 된다. 그러니까 무려 50km 이상 그 가까이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고속 항해를 지속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넓은 작전 범위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은 외해로 신속급 배치 가능하다. 이제 more remote deployment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수상함과의 그 동조 기동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망 심도, 자, depth, 자, 깊이, diving depth. 일반적으로 작전 심도는 핵잠수함의 경우는 300에서 600m 이상이 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200에서 400이다. 그러니까 약 한 2배 정도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대 장암 심도는 핵잠수함 같은 경우 이제 600에서 1000m 이상 되고 재래식 잠수함은 400에서 600m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2배 더 깊이 잠수한다. 그러나 이제 기록된 거는 약 한 2,800피트까지 전부 잠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 심해 잠수를 할 경우에 이제 장점은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다. 스틸스 이런 것들이 핵잠수함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멀리서 이제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이제 그 핵심 그 타겟을 핀포인트로 공격할 수가 있다. 핵잠수함은 이게 엄청난 큰 장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음 관련해서는 자, 이 잠수함의 소음은 이제 기계 소음이나 추진 소음이나 유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잠수함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소음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자로도 돌고 있고 냉각 시스템 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냉각수 순환을 위한 펌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대형 전기 터빈, 이제 스팀 터빈 그리고 추진기관 프로폴션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나 저속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예컨대 이럴 경우는 예컨대 이제 비교했을 때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핵잠수함이 훨씬 더 소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최근 추세에 따르면은 이제 핵잠수함에다가 여러 가지 그 현대화된 기술, 방음 시스템, 물질, 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장착하기 때문에 예컨대 중속 이상의 속도, 예컨대 10노트 이상 속도에서는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조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이런 장치가 뭐냐면 음향 흡수 타일을 선체에다 장착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수중 음파 반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되고 또 플로팅 레이어 댐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원자로나 터빈 등 주요 그 소음원을 선체로부터 분리해서 진동 전달을 그 차단한다든지 자 이와 같은 시설들로 전부 장착을 했을 경우 핵잠수함의 경우도 100에서 110dB 정도의 그 소음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이제 재래식 잠수함 소음하고 거의 같은 수치인데 자 이제 기계 설비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장착했을 경우에 이제 돈이 들어간다. 건조 비용이 덩달아 들어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은 이제 배터리나 AIP 추진 모드로 갔을 경우 저속 잠수했을 경우에 이제 완전히 디젤 엔진을 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배터리나 AIP 장치만 구동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100에서 111 dB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최고의 그 은밀성을 자랑한다. 즉 소나나 탐지될 확률 이런 것들이 크게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 엔진 구동 모드로 간다. 스노클링 배터리 충전할 때 이럴 때는 전기를 다 사용하기 전에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자 이제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뭐 이런 거 방출하기 위해서 마스터를 수면으로 올려놓는 이른바 이제 스노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될 경우는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핵잠수함보다도 훨씬 더 소음이 커진다.
이게 적의 탐지에도 취약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는 상대적이다. 저속으로 달릴 때는 이 재래식 잠수함이 유리하지만 그러나 고속으로 달릴 때도 이게 지금 현재 핵잠수함은 여러 가지 그 방음 장치 이런 것들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래식 잠수함이 저속으로 달릴 때 속도와 그때 소음이 거의 비슷한 상태다. 그러나 재래식의 잠수함 경우 예컨대 이제 스노클링 하려고 물 위로 기어 올라올 경우에는 훨씬 더 소음이 핵잠수함보다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자로 탑재로 인해서 이제 재래식 잠수함보다 중요하나 크게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얘기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공간이 훨씬 더 추가로 필요로 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미국의 버지니아급 SNN인데 이건 7,800톤이다. 우리 장보고 3가 3,600톤인데 거의 한 2배 이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러시아 아클라급 같은 경우는 33,800톤이다. 엄청나게 큰데 여기 이제 사우나, 수영장 이런 것까지 다 있다. 이제 그렇게 건조 비용 당연히 핵 잠수함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무려 이제 수배에서 수십 배 더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잠수함 같은 경우 버지니아급 하나 만드는데 이제 30억에서 4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제 3조, 4조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고 여기에 이제 원자로 들어가고 전기 터빈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잡한 냉각, 제어 시스템 탑재해야 되고 고강도 선체, 뭐 대형화 뭐 이런 데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 핵잠수함은. 그 외에 이제 방사선 차폐 장치나 소음 차단제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또 운용하고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래식 잠수함은 반면에 이제 재래식 잠수함은 예컨대 이제 뭐 수천억에서 1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핵 잠수함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4배 정도가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잠수함보다 핵 잠수함이 4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은 기동을 안 할 경우에도 이제 원자를 돌려대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원자력 그 출력 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리액터 아웃풋 히트 이게 나오는데 약 한 70%가 해수로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물기둥 열 후류 그 thermal wake가 발생해서 해수면으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열 흉터 thermal scare가 이제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배출된 고온의 해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음향 추적 체계, 그다음에 열 추적 어뢰 이런 것들에 전부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안보상 대단히 취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핵 방사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도 여전히 문제고 여러 가지 현대 무슨 안전관리나 이 절차 발전 이런 것들로 극복 뭐 해왔다고 치지만 그러나 핵 방사능에 대한 그 본능적인 두려움 이런 거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핵과학 전문 지식을 갖춘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핵 잠수함이고 그 다음에 수명을 다한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그 폐기 문제도 숙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먼저 그 원자로를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원자로 파트 이쪽 공간을 먼저 차단을 해서 이제 전부 안전한 장소로 끌어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다른 이 무슨 뭐 미사일 시스템이나 다른 부분 이제 프로폴전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전부 이제 차단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잘라서 이와 같이 폐기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연안 작전 이것도 대단히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볼 경우에 자 이 서해안 이쪽은 수심이 한 40m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핵원자로를 우리가 핵잠수함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 한 150m 자 여기에도 제한이 되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러나 이 태평양 인도패시픽 이쪽 그 지역에서는 오케이.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핵잠수함 쓰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지금은 핵잠수함 사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그 사고가 났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대전 중에 독일은 이제 그 잠수함 승무원들이 많은 그 손실이 있었고, 주로 전투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또 배기가스에 질식되거나 아니면 기계적 고장,
이런 것들로 많은 그 승무원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7척의 핵잠수함은 여태까지 지금 침몰했습니다. 7척의 핵잠수함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계 2개고, 소련, 러시아가 이제 5개다, 5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핵하고 방사능 이런 것들은 이제 여태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핵잠수함 사고 난 거는 이제 연도별로 이제 전부 거슬러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그 패스처, 이게 이제 63년도에 심해 잠수 시험을 했는데, 이때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129명 승조원이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최초 이제 해상 침몰 그 핵잠수함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고 원인은 파이프 그 접합 부분, 파이프 그 조인트 이쪽에 납땜이 그 불량해서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수압에 의해서 해저에서 완전히 이 잠수함이 파쇄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68년도 미국의 스콜피온 이 잠수함이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에서 훈련 마치고 자 대서양에서 이제 건너오는 가운데 이제 지금 완전 침몰을 해서 99명의 승조원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67년도 소련의 핵잠수함 K3 이것도 이제 그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나서 이것이 화재가 났고 39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69년도에 그 기타로 미국의 기타로 이것은 조선소에서 건조 과정에서 예컨대 이제 부적절한 밸러스팅 이런 그 작업을 수행하다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것은 완전해서 이제 취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련의 그 K8 이것도 화재가 나서 견인했는데 사고로 침몰했고 52명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73년도에 K56도 다른 소련 함정하고 충돌했습니다. 배터리 침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전부 사망했다. 그 다음에 83년도에도 K429, 자, 이 잠수함이 이제 잠수 정비, 그 다음에 이 조선소에서 실수, 이런 것들로 침몰을 했고,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소련의 K278, 이것도 화재로, 자, 북극에 있는 그 베런시 역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USS 그 베이턴 루즈, 자, 이게 92년도에 러시아 시에라 클래스 잠수함과 충돌해서, 잠수함끼리 충돌을 해서 이제 킬딘 섬에서, 손상을 입었는데, 그러나 이거 완전히 이제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러시아의 그 SNN, 쿠르스크호는, 자, 이건 마찬가지 북극해 베렌트 그 호수에서 바다에서 해에서 전부 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내에 있는 그 어뢰 용접 부분이 이제 불량했고, 그러면서 이제 과산화수소가 누출이 되고, 그러면서 어로 탄두가 이제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선 내에 이제 그 폭발 사고로 이어지면서 무려 그 118명 승조원 전원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 그 노르웨이하고 영국군이 이제 수색 그 구조 활동을 펼쳤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그 에히메 그 마루 일본 그 훈련선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잠수함 그린빌레하고 이제 그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잠수함이 자 일본 훈련함 아래에서 수면으로 부상을 하다가 자 이 충돌로 인해서 일본 함정이 침몰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인 그 승무원 학생 교사 9명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러시아의 이제 썸말 K159가 노벤버급, 자, 이것이 이제 견인을 하다가 이것이 마찬가지로 북극의 그 베렌시에서 침몰했습니다. 구조대 그 10명 중 9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1톤 그 스펜 퓨얼 그 사용 후 핵 연료가 전부 바닷물 속으로 이제 잠겼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 자, 이 핵잠함이 태평양 시마운트 충돌을 했고, 그 다음에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한 사고가 있었다. 자, 결론적으로 핵잠수함 관련해서,
주요 강대국들은 지금 현재 이 잠수함을 어떻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 나라들이 이제 핵잠수함도 건조하고, 디젤 전기 재래식 잠수함도 건조하고, 뭐, 이런 추세를 보였는데, 그러나 1959년도 이래로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63년도에 최초 핵잠수함 드레드노트 이걸 건조를 했는데, 그러나 80년대, 90년대 가서는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이 재래식 그 잠수함을 이제 업홀더 클래스급을 4척 건조를 했는데,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에,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전부 중단했습니다. 이 재래식 잠수함은. 그러면서 이걸 전부 해체해가지고 이제 카나다에 팔았고, 카나다는 이걸 이제 운영하다가 전부 이걸 폐기하고, 앞으로 이제 12척의 그 잠수함을 새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 지금 이제 2개 나라가 우리 하나 오션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독일의 이제 그 TK에서 둘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그 협상 선정 대상국으로 이제 붙어 있고 이제 그 내년 가서는 이제 아마 어느 한 나라가 이제 이 선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핵잠수함 전력으로 전부 전환을 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전부 핵잠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은 핵잠수함만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초 핵잠수함 71년도에 루드타블 자, 이거를 건조를 했고, 그 다음에 76년도에 이제 디젤 그 재래식 잠수함 그 건조를 이제 중단을 했고, 그다음 여전히 그 수출용을 위해서 재래식 잠수함 이제 건조 중이다. 이제 해외에다 팔기 위해서 재래식 잠수함도 건조한다. 이런 게 이제 프랑스 입장이고, 그다음에 소련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도 계속 건조 중이고, 그다음에 58년도에 핵 잠수함 실전 배치하고 이후에 이제 신규 건조의 대부분은 전부 원자력으로 카바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러나 91년도에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는 핵하고 재래식 이거를 혼합해서 전부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핵 잠수함은 이제 건조를 하는데 재래식 잠수함도 건조하면서 이제 구매도 한다. 그 얘기고, 인도도 디젤 전기 잠수함 이런 것들도 구매하고 건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98년도 최초 핵 잠수함을 전부 건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6개 나라,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6개 나라가 다시 요약해 보면은 대부분의 선진의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과 이제 프랑스는 주로 핵잠만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디젤 이런 거는 일부 수출용으로 이제 하지만, 그러나 이쪽 저쪽 그 사회주의 계통의 러시아하고 중국 뭐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전부 재래식도 갖고 있고 핵잠도 가지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선택,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관련해서 한국 해군의 주력은 누가 뭐라고 지금까지 재래식 이제 잠수함은 이제 20척을 이미 건조를 했고 아직도 건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 해역의 그 이제 운용 관련해서는 앞으로 만약 된다면은 핵 잠수함보다 이제 재래식 잠수함의 용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이 훨씬 더 이제 은밀하게 매복 작전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경우에 자망 시간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획득이나 운영비용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핵잠보다 이제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려 요인이 한반도 해역의 그 잠항 심도, 자, 이 깊이, 지형 차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강화 차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과 그 다음에 이 핵잠함을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 전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지도는 지금 현재 한반도 해역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인도 패시픽 이쪽을 상대로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의 그 동맹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해나 서해 이쪽에 이제 작전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약 건조를 한다면 이 동해나 인도 태평양 원해 지역 작전을 이제 우리가 핵잠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핵잠수함 보유 의미는 앞으로 이거는 군사력 증강, 자 이거 해군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나게 이제 큰 힘이 될 거고,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완전히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 패시픽 지역 이쪽의 그 작전 수행. 예컨대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예컨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자 이쪽 북쪽과 이 동쪽 이쪽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자, 이 일대, 예컨대 이제 남진하는 러시아, 이쪽에서 남진하는 북한, 남진하는 중국군의 그 해상 세력들을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핵 잠수함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적인 그런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원자력에 들어가는 연료, 자, 이 문제가 지금 한미 간에 우리가 튜닝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산업적 핵주권, 예컨대 이 재처리하고 농축하는 건 지금 못하게 전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미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핵 프로젝트를,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수행할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핵잠수함 보유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 군사적인 그런 어떤, 의미뿐만 아니고, 그런 의미뿐만 국제사회에서 이 전략적 지위나 영향력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제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좀 마치고 다음 제2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예컨대 우리 전 세계 핵잠수함 실태,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나라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상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자, 제2부가 끝나면 제3부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자, 이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지금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어떤 이제 협상들이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짚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자,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첫눈 소설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화려한 그 겨울 맞으시길 바랍니다. 옷은 반드시 두둑이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